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140장 1절 2절입니다. 장차 세상을 병으로 쓸어버리리라. 마음 불량한 놈은 다 죽으리니 천하 인종을 병으로 솟으리라. In the future, the world will be cleansed by a disease. All who are wicked will die, for the disease will call the world's people. 앞으로 밀려오는 병겁의 혼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신법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수도권이 화재로 뒤덮일 수 있는 후지산의 대규모 분화에 대비해 광역 화산재 강화 예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이 5일 보도했습니다. 이 예보 시스템은 후지산 분화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화산재가 내릴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후지산 분화 시 최대 30cm가 넘는 화산재가 검은 눈처럼 쌓여 주택 붕괴, 교통망 마비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러한 예보를 통해 신속한 방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측 시스템은 내년부터 개발이 추진되며 수년 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지난 5,600년 동안 평균적으로 약 30년마다 한 번씩 분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 300년 전인 호에이 분화 이후 분화구를 연 적이 없습니다. 호에이 분화는 에도 시대 중기인 1707년 12월 16일에 시작된 대규모 분화로 약 16일 동안 간헐적으로 이어지며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에도까지 날아갔습니다. 이때 분출된 화산재 등은 약 17억 세제곱미터로 추정됩니다. 2020년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 최악의 경우 화산재가 약 3시간 만에 수도권에 도달해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송전 설비 문제로 광범위한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화산재 강화가 약 2주간 지속되면 도쿄 인근의 가나가와현과 야마나시현 등은 30cm 이상 화산재로 뒤덮일 것이라는 것이 당국의 추산입니다. 도심의 경우도 지상에 쌓인 화산재 두께가 약 10cm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제거해야 할 화산재는 최대 약 4.9억 세제곱미터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재해 폐기물 양의 약 10배에 해당합니다. 새롭게 도입될 광역 화산재 강화 예보는 후지산 등의 대규모 분화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화산재 강화로 각 지역에서 예상되는 화산재 강화량을 30cm 이상, 3cm 이상, 미량 이상의 3단계로 나눠 나타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김치의 주 재료가 급감하면서 한국산 김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3일 로이터 통신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김치가 기후변화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는 김치의 주요 원료인 배추가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인데요. 배추는 일반적으로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여름에는 섭씨 25도 이하의 기온을 유지하는 산악 지역에서 주로 재배됩니다. 최적의 재배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1도 사이로 한국에서는 강원도 고랭지에서 여름 배추를 재배해왔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강원도까지 폭염에 시달리게 되어 앞으로는 배추 재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3,995헥타르로 20년 전에 8,796헥타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농촌개발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향후 25년 내 농업 면적이 44헥타르로 급감하고 2090년에는 고랭지에서 배추 재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농림부가 선정한 김치장인 이하연 씨는 온도가 높아지면 배추 속이 상하고 뿌리가 물러진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여름철에는 배추김치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김치 산업이 중국의 저가 수입품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김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9,85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이 중국산이었습니다. 로이터는 과학자들이 더위에 강하고 보관이 용이한 개량 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만 농부들은 이러한 품종이 맛이 떨어지고 재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와 사르데나 섬에서 가뭄 발생 확률이 1.5배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국적 기후 연구단체인 세계 기후 특성은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인해 시칠리아와 사르데나에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5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가뭄의 주요 원인으로 강우량 부족이 아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지목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증발률이 높아져 토양이 더 빠르게 마르며 이로 인해 가뭄이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 저자인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기후과학자 마리암 자카리아는 우리는 시칠리아와 사르데나 섬의 심각한 가뭄이 주로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기온 상승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칠리아와 사르데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은 두 섬의 노후화된 수도 인프라가 물 부족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가뭄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자원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큰 두 섬인 시칠리아와 사르데나는 올해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중심인 농업과 축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두 섬은 이탈리아 전체 농업 생산량의 각각 10%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젤로 보넬리 녹색당 대표는 지난 7월 시칠리아에서 열린 집회에서 기후위기는 이념이 아닌 시칠리아의 현실이다. 농부들은 물이 없어 포도나무와 감귤나무를 뽑아내고 가축을 도살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프레데리케 오토 세계 기후특성 공동참리자는 이탈리아의 대표 요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밀과 올리브 등의 작물이 40도를 넘는 맹렬한 더위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것만이 가뭄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석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어떻게 세포 속 마이토콘드리아에 전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천, 즉 대기에 있는 에너지 원자재인 산소를 폐를 통해서 받아서 심장과 혈관을 통해 세포 안의 마이토콘드리아로 보냈습니다. 자, 이제 땅지, 즉 땅에서 나온 식물이 마이토콘드리아하고 비슷하게 생긴 엽록체를 통해서 태양빛 에너지, 이산화탄소, 그리고 땅에서 흡수한 물, 이 세 요소를 버무려서 형성한 ATP와 탄수화물 파생 영양소 또는 그렇게 형성된 식물의 영양소를 먹고 움직이는 동물들에게서 에너지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마이토콘드리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토콘드리아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데 우리가 먹는 밥과 음식은 상대적으로 엄청 큽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음식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을 분해한 뒤 화학 처리를 하여서 아주 작은 형태를 만들기 위한 복잡, 단단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에너지 원자재인 3대 영양소를 유입하고 처리할 장부가 필요해졌습니다. 일단 음식을 입에 넣고 이로 씹고 삼키고 한 뒤에 식도로 내려보냅니다. 참고로 식도는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인데 기도와 심장 뒤쪽에 있습니다. 숨은 잠시만 안 쉬어도 사람이 죽지만 굶는 것은 며칠 참을 수 있기 때문인지 숨구멍인 기도가 앞에, 식도는 뒤에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앞에 숨구멍이 막히고 뒤에 식도가 열리는 자동 밸브가 있어서 사례가 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 또는 밥통이라고도 하죠. 사람이 의자에 이렇게 기대어서 앉아있는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서서 먹지 말고 앉아서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교수님도 있으셨습니다. 위는 음식을 잘게 부수고 위산을 분비해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유동성 있는 혼합물로 만들고 이를 십이지장으로 보내어 소화를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해독 주스 만들 때 쓰는 믹서기 같은 역할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십이지장입니다. 십이지장은 디귿자 모양 또는 말발굽 모양의 장기입니다. 그 길이가 손가락 12개 마디 정도라 해서 십이지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이지장 말발굽 안쪽에 췌장이 붙어 있고 간과 담낭에서 나온 효소를 배출하는 관 또한 같은 위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사실 작은 세포 안에 수많은 마이토콘드리아가 영양소로 활용하기에는 분자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활용을 할 수 있게 아주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화학 첨가제 같은 것도 넣어줘야 되고 마이토콘드리아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어려운 거를 해내는 장기가 바로 간, 담낭, 췌장입니다. 간은 삼각형 모양으로 된 장기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노래처럼 폐기물 재활용 공장 또는 재생 공장의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단백질 제조와 해독 작용을 하는 효소들을 만들어서 몸 안에 수많은 화학 반응을 가능하게 하고 관장하는 첨단 소재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담낭은 손에 쥐어질 정도 크기의 주머니 모양으로 간에서 이렇게 제작된 지방 분해 효소를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분비하는 스토리지, 저장 창고 같은 장기입니다. 자, 췌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발굽 모양의 십이지장 안쪽에 붙어 있는 한 15cm 정도의 칼 모양의 장기로 노란색 구조물입니다. 소화 효소액을 이렇게 내며 동시에 혈액 내의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소화와 관련된 토화작용을 이야기할 때 비장을 이야기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토는 혈관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고 있는 붉은색 삼각형 모양의 지라, 스플린이 아니고 사실은 소화기에 속하는 노란색 남 모양의 팬크레스 췌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십이지장에서 음식물이 내려오면 간, 담낭, 그리고 췌장에서 나온 특수 화학 물질인 효소를 십이지장에 뿜어냅니다. 십이지장에서 화학 물질 처리를 하여 가지고 유기화학적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변환이 되고, 자, 소장 컨베이어 벨트로 보내서 이렇게 쭉 내려가죠.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을 흡수하여서 혈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대 영양소를 다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와 오염수를 대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대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최대 효율을 위해 물을 흡수해서 폐기물 덩어리 형태를 만들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여기 상행선, 평행선, 하행선, S선 곡소 도로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자, 물을 흡수하면 모든 물은 콩팥, 신장으로 갑니다. 근데 콩팥이 아주 알뜰한 친구예요. 콩팥은 몸 밖으로 물을 내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러서 물속에 녹아있는 중요한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온들을 재흡수합니다. 어디 필요한 영양분 더 남아있는 거 아니야? 잘 봐봐 하고 확인을 한번 하고 물을 방광으로 보내는 것이죠. 자, 방광은 딱 풍선에 물 집어넣은 것처럼 생겼어요. 예, 몸에 도움이 안 되는 오염수 그리고 과잉으로 투입되어 흡수 안 되는 예를 들어 고용량의 비타민 같은 거죠. 비타민C를 너무 과하게 복용하면 소변이 샛노랗게 나오잖아요. 너무 과하게 섭취했거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을 방광으로 보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오늘은 3대 영양소 처리 장부인 식도, 위, 소장, 그리고 첨단 화학소재 장부인 간, 담낭, 췌장,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부인 대장, 신장, 방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하는 의료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 강의로 좀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포 속 마이토콘드리아가 하늘의 태양빛 에너지와 땅의 식물 엽록체에서 형성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우리 몸에서 활용 가능한 인간 에너지로 전환한 뒤에 몸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 연계, 활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천히 잊지 못하오리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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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취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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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태울 천상원고 내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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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함니 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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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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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안녕하세요. 저는 무병장수 삼신조와 후천선 수행을 하고 있는 서경란입니다. 처음에 비실광채 예식을 할 때 사실 상제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수행을 한다라는 게 사실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마다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집중하는 그 속에서 갑자기 흰 빛이 이렇게 보이더니 광명이 느껴졌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시는 빛실을 저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에 감았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맑고 투명한 주황색 빛실이 보였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받은 빛실광채는 광선여의봉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빛실광채를 꽈배기처럼 꼬아서 광선여의봉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주로 충맥을 뚫을 때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내가 기혈이 막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평소에 허리와 골반, 다리 쪽에 통증이 좀 자주 느껴졌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태울궁에서 새벽 수행을 할 때 앉아서 수행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이제 머리에서 이제 목으로 내려가는 그 목 뒤쪽을 누가 탁 쳐줬고요. 그리고 허리를 탁 치면서 갑자기 굽어졌던 저의 이제 목과 허리, 골반 쪽이 뼈가 맞춰지는 듯이 바르게 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사실 제가 그 전에 걸을 때도 좀 통증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가끔이라도 걸을 때나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단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정단을 형성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요. 한 달을 기점으로 저한테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에 팔이 갑자기 가려워지더니 몸에서 안 좋은 기운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가려움 증상이 한 며칠 정도 지속이 되더니 멈추고 나서는 새벽 수행 시에 이제 빛들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꽃처럼 팡팡팡 터지면서 꽃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서요. 너무 형형색색의 꽃빛들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는 체험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수행을 하니까 내 몸 안에서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리더니 내 몸에 있는 인맥과 동맥과 충맥이 뚫렸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당 형성이 이제 되면서 제가 좀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고 좀 약한 아이였는데요. 잔병치레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고 이제 감기만 살짝 걸려도 며칠씩 알아 누워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정단 형성 수행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뭔가 든든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감이라든지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던 감기 등의 잔병치레가 지금은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피로함이라든지 또 가끔은 몸살 기운들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금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단을 형성을 한다는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단 형성을 통해서 내 심신의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엄천계용신을 뵙는 과정은 제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무념무상으로 정말 이렇게 수행에 오로지 집중을 하는 그 순간에 딱 엄천계용신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나러 와 주셨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빛 광명 정말 밝고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뜰 정도의 광명의 빛이 들어오더니 그 빛이 새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깃털은
너무너무 반짝반짝 거렸고요. 그리고 깃털의 끝부분에는 회색 빛깔의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언천계용신님의 그 날개짓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아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언천계용신님께서 제 앞에 딱 이렇게 나란히 서 계셨는데요. 그 순간에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학처럼 다리가 굉장히 기셨고요. 그리고 역시나 도포 입은 듯한 그런 제복을 입고 계셨고 전체적으로 키가 크셨어요. 그리고 저를 지그시 이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수행을 할 때 가끔 언천계용신님께서 나와 함께 수행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수행을 하는 순간순간에 포근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언천계용신님은 그런 수행의 포근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과정을 거치면서 언천계용신님을 뵙게 되고 느껴지게 되면서 나의 수행의 과정에서 영원한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영원히 제 편이 되어주실 것 같은 그런 든든한 언천계용신님을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만났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함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몸과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은 평범한 나를 특별한 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수행의 특별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